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ETF에 관해서 소위 요즘 말로 찍먹을 해보았습니다. 네네. 맛만 보고 발만 담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ETF 고르는 기준의 핵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ETF의 장점을 알게 돼서 특히 최근에 더 많이 알게 돼서 이게 네.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ETF가 좋은 건 아는데 그럼 어떤 ETF를 선택해야 되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만 봐도 기본적인 기준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준으로만 결정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게 직관적이고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좋은 ETF를 고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보면 좋을까요? 이게 뭐 주식도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그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그 규모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이 두 개가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규모가 크다는 거는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거래가 활발하니까 네. 실제 가격이 가치와 괴리가 적고 그 다음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감성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ETF는 일반 주식하고 달라서 호가의 갭이 벌어지면 유동성 보험자라고 해서 이제 호가를 내줌으로써 가격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도 네. 일단은 운용사가 믿을만하고 규모가 제일 크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다는 게 이제 순위로 정렬이 돼요. 인터넷 검색하면. 네. 그래서 상위 뭐 1, 2, 3등만 결정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나머지 조건이 같다면 네. 그러면 규모와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일단 우선적으로 규모와 거래량을 그렇죠. 요즘에 하도 뭐 인터넷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 검색만 하면은 네. 규모 순서대로 나와요. 똑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해도 네. 코덱스 200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2등이 뭐 타이거 200이라든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상단에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따라오셔서 검색만 해보셔도 잘 네.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운용 보수랑 기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모든 기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할수록 보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당연히 이제 보수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 보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일수록 실제 뭐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운용 보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네. 그 운용 보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장기 투자에서 효과를 발휘해서 수익률이 한 20년 지나면 엄청 벌어져요. 그래서 소수점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0.01이라든 0.05라든 큰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내가 ETF를 장기로 보유하겠다면 운용 보수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싸면 쌀수록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운용 보수는 주의할 게 그 운용 보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보수고요. 네. 기타 기타 보수라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면 기타 보수가 안 나와요. 뭐 네이버에 예를 들어 뭐 타이거 200 이렇게 검색하면 운용 보수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검색된 운용 보수가 총 보수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그냥 순위를 매겨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공부를 좀 해보면 운용 보수 플러스 기타 비용이 총 보수예요. 그래서 이 기타 보수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펀드 공시에 펀드별 보수 비용을 비교해 보면 네. 거기에는 운용 보수 플러스 기타 비용 합계가 나오거든요. 이 전체 합산을 해야만 이제 수익률이 영향을 미치는 총 보수가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합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운용 보수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데 기타 보수는 좀 달라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지금 기타 보수가 나중에 똑같은 기타 보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규모나 거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타 보수가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기타 보수가 비슷하다면 규모가 큰 게 좋고 좀 규모가 작은 역사가 짧은 운용사들은 기타 보수가 조금 나중에 올라갈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운용 보수랑 기타 보수를 합한 총 보수가 제일 중요한데 네. 운용 보수는 인터넷 검색으로만 보지 말고 기타 보수를 무조건 꼭 봐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일단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그렇죠. 보시면서도 또 다른 사이트에서 별도로 좀 네네. 비교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사이트도 있고요. 한국거래소 사이트도 있고 검색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네이버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만 봐서는 네. 잘 모르죠. 좋습니다. 그러면 규모와 거래량 외에도 좀 좋은 ETF를 구별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순자산 가치하고 네. 베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순자산 가치는 NAV라고 해요. NAV, 네.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를 줄여서 NAV라고 하는데 ETF 그 정보에 보면 NAV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ETF의 말 그대로 순자산 가치, 실제 가치고요. 네. 가격이라는 게 항상 가치에 붙어가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은 그 고평가되기도 하고 네. 가격이. 그리고 몰리지 않으면 저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실제 시장에서 가격은 매수랑 매도에 의해서 움직이나 실제 ETF의 본질 가치는 순자산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유명한 그 ETF는 그 괴리율이 작아요. 이 괴리율을 하면 순자산 가치랑 가격의 갭을 말하는 건데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괴리율이 작을수록 가치랑 가격이 붙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근데 유명한 ETF는 대부분 다 그 괴리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조금 특수한 ETF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 괴리율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나 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조금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괴리율이 안정적인 것에 비해서는 가치나 가격의 갭이 크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 매수하는 시점에 정확한 가치에 비해서 비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를 항상 보고 지금 가격이랑 가치 사이의 갭을 표현하는 괴리율이 낮을수록 좋다.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이건 약간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네네. 거라고 봐도 될까요? 실제 가치에 비해서 비싸게 사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ETF는 개별 주식을 담고 있으니까 구성 종목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유명한 그 기업들, 우량 기업들을 이제 그 비율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ETF 하나를 매수한다는 거는 그 유명한 우량 기업들을 비율대로 구매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일반 펀드는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펀드 매니저가 그 투자를 하고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보고서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펀드도 그 실시간 공시를 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당할까봐. 근데 ETF는 장점이 제가 주식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구성 종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PDF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쓰는 그 PDF가 아니고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고 자산 구성 내역을 PDF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ETF 정보에 들어가면 해당 ETF가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그 비율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확실히 장단점이 네네. 잘 적절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ETF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운용기관과 운용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규모나 거래량과 좀 비슷한데요. 네. 똑같은 치수를 추종하는 ETF라 해도 아무래도 이제 그 운용사가 운용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네. 신뢰가 높은 곳일수록 성과도 좋은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뭐 미국으로 치면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시점 전에 만들어진 운용사, 그런 사람들은 그 운용회사는 그런 위험도 극복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게 예컨대 뭐 금융위기 전에 만들어졌냐, 아니면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운용사냐, 이걸 보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똑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이제 기간이 길고 평판이 좋은 곳일수록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물론 ETF는 그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휴지주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신탁사에 주식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 갈아타는 시점에 수익률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가져가려면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인 측면에서 운용사가 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곳, 이걸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